도대체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혼식 날입니다. 드레스도 입었습니다. 머리도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울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옆에 선 아버지는 딸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싫다고 해도 이 결혼은 오늘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것을. 신부의 드레스는 흰색입니다. 정교한 레이스와 장식들이 촘촘합니다. 이 드레스 한 벌의 가격은 당시 하급 관리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집의 딸이 결혼식 날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방안을 다시 봅니다. 한편에는 이코노화, 즉 종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은 신 앞에서 맺어지는 성스러운 계약이었습니다.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문을 나서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걸.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러시아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1836년 니콜라이 1세 치하에서 성문화된 법전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한 복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14년까지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미혼 여성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19세기 러시아에는 중매쟁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집안의 재산, 가문, 사회적 지위까지 꼼꼼히 조사한 뒤 신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곤 협상이 시작됩니다. 신부 집에서는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현금, 보석, 침구, 이코노화, 카펫, 사모바르. 부유한 집은 재봉틀까지 얹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전통 차를 끓이는 도구입니다. 손님이 오면 사모바르를 꺼내 차를 대접했고,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사모바르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일수록 은으로 만든 화려한 사모바르를 소유했고, 그것이 집안의 품격을 나타냈습니다. 지참금은 딸이 가져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팔고 그 값으로 재산과 지위를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신부가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요? 명목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자녀는 상속권과 지참금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미혼 여성이 혼자 살아갈 방법은 당시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혼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이 그림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혼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간통 목격,
배우자의 장기 실종,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신청권은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신부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삶은 남편이라는 단 한 사람 손에 맡겨집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거나 딸을 미워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얼굴입니다. 파오는 두 집안 모두의 수치였습니다. 지참금 협상이 깨지면 법적 분쟁이 생겼고 딸의 혼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가여웠지만 집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서 있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면서. 여기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신랑도, 아버지도, 중매쟁이도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그 시대의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주라블료프는 누구였을까요? 주라블료프는 1836년 러시아 사라토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지만 1863년 역사적인 사건에 가담합니다. 14인의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아카데미는 신화 속 영웅과 고전적 주제만을 그리라고 강요했습니다. 현실의 농민, 가난, 불의는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라블료프 포함한 14명의 학생이 그 규칙에 반기를 들었고 아카데미 집단 탈퇴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 경찰은 1862년부터 1874년까지 그를 감시했습니다. 혁명단체와 연루됐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너무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혼은 어느 쪽이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가부장적 법질서가 한 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앞에 서면 여전히 불편한 무언가가 남습니다. 신부의 눈물이 150년 전 것만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 그림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주라블료프는 붓으로 물었습니다.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탓해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탓해야 할 구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자연적으로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신부들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주라블료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신부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림 한 점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명화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조용히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매일 아침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이런 명화 이야기 한 점을 배달해드립니다. 출근길 5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잠깐이든 하루 한 점의 그림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하루는 분명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